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가늠하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 ECB, 일본 BOJ의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부양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또 지난주 마지막 날 16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 청산까지 있었습니다.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투심은 여전히 냉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리뷰해보고 한 주 동안 발표된 지표와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뷰와 투자 포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보면 시장을 역시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눈에 띄고요. 또 헬스케어 섹터는 부진했네요. 또 에너지 부분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보면 사우디가 원유 공급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조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침체의 국면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조산업이 부진하다 이거죠. 원유가가 약 68불에서 71불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대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포함한 4대 지수도 강보합,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약보합,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21년 최고점을 초과한 지수는 니케이 225가 유일하고요. 22년 최저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반도체 지수는 23년에도 45.1%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등장으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대형주가 약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투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CNN이 만든 Fear and Greed 지표를 보면 현재 바늘이 극도의 탐욕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는 77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82가 되었습니다. 이 탐욕지대는 주가를 공정한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높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정지선을 넘어선 오버슈팅인가, 이런 의문도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슈팅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온 시장은 따지고 보면 연준에서는 월 950억 달러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무부 국고잔고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까지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유동성이 민간에 스며들었고 3, 4월 달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연준에서 은행으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주입시켜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시 민간
유동성이 민간 유동성을 넉넉하게 만들면서 결국 시장을 떠받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난 4월 달에는 4.9% 상승, 이번 5월 달에는 4.0% 상승입니다. 가시성 있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 4월 달에는 5.5% 상승인데 이번 5월 달에는 5.3% 상승입니다. 약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몇 프로 상승했는가를 보면 지난 4월 달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는데 이번 5월 달도 역시 0.4% 상승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중고차 주급이 이런 상승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가솔린, 가스, 식품비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이 고점에서 고질화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재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근원물가의 횡보 또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통화당국의 매파적 의견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런 점 때문에 연준에서 쉽게 매파적 의견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월 CPI가 발표된 이후 미국채 장단기 금리를 보면 순식간에 약 한 14bp가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근원물가 지수가 견고하고 인플레 고착화를 우려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상승은 결국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채권 시장과는 달리 주식 시장에서는 일반 물가 지수가 둔화된 것만 보고 연준의 긴축 금리 동결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보면은 CPI가 발표되는 6월 13일에 나스닥은 0.83%, S&P는 0.69%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이긴 하지만 극심한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6월 14일 우리 시각으로 21시 30분에 발표되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 예상치가 0.1% 상승했는데 오히려 0.3%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는 1.1% 상승이었습니다. 좀 세부 섹터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6%, 서비스업에서는 0.2%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은 부진하고 서비스업은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인플레가 어렵지 않게 잡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있지요. 5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될 시각에는 당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겠죠. 거의 변화가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CPI, PPI, 페드 금리를 합쳐서 한 그래프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황색인데 현재 5.3%이고요. 미국채 2년 물금리가 4.7%입니다. 거의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색 생산자 물건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블루인 일반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2년물 금리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물 금리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인플레 우려가 아마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현금을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페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축이나 고정 수익을 원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통화 긴축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 위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이렇게 대립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로 비추 말하면은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확실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3시, 미국 기준으로 6월 14일 아침 6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렸고 기준금리는 현재 5.0에서 5.25 그대로 동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를 예상한 부분은 지금보다 50bp나 높은 5.5에서 5.75를 타겟팅했습니다. 또 연준 의장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긴축 효과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고요. 그렇지만은 또 최종 금리에 좀 더 가까워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도 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명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재무부가 부채 한도가 협상되고 나서 타결되고 나서 채권 발행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또 재무부 채권 발행이 또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을 재무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재무부 상황을 고려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 발표대로 하면 올해 FOMC 회의가 한 4차례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한 25bp씩 2차례 정도 이래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올해 내는 피봇은 없다. 이렇게 확신이 들 정도죠. 아마 금리를 올리면 7월 달, 또 9월 달, 또는 11월, 12월이 있는데 아마 올린다면은 7월 달, 9월 달.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금 7월 한 달 정도, 한 차례 정도 추가로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점도표를 공개하고 난 후 채권 시장 반응을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 2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는 뛰었습니다. 2년물은 한 10bp 상승했고요. 3개월물은 좀 더 올랐습니다. 11bp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2년물 금리가 한 4.74%, 3개월물 금리가 5.36%. 동결은 했습니다만은 3개월물 금리를 보면 한 차례 더 7월달 한 차례 더 25bp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에서 5.25인데 25bp 올리면 그 중간값이 약 한 5.38 정도 되죠. 5.38. 이 부분에서 계속 3개월물 금리는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또 페드 기준금리 동결 점도표 공개 후에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점도표가 공개되고 나서 최고금리가 5.5에서 5.75 지금보다 한 50b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금리 발표 시점에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만은 곧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장 후반부터 줄곧 상승세를 탔습니다. 투자 심리가 매우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6월 15일 한국 시간 6월 15일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2% 감소했고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2천 명으로 전주 또 예상치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21년 10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또 미국 5월 소비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0.2%가 될 것으로 봤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그 산업 생산과 주간 신규 실업보험과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나서 특별히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상승세에 있었고 국채금리는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렇게 그 가속화시켰는지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앞에 페드 금리 정책이 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 금리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5일 ECB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었습니다. 또 추가 인상하겠다고 매파적 의견을 강하게 표출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달러 환율을 보면 유로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었습니다. 1유로당
$1.082에서 $1.095로 상승했습니다. 또 6월 16일 BOJ 일본은행에서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YCC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10년물 국채금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난 후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140엔에서 141.85엔으로 상승했습니다. 엔화 급락이 지속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나타낼까 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50엔 정도 갔을 때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뿌렸습니다. 달러를 뿌리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또 시장에 막 던졌죠. 그러면서 미국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거지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했던 사건이었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엔화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원엔 기준으로는 원화가 상당히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일부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음 그 BOJ 통화 정책에서는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엔화를 사재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가 나왔죠. 최근 중국은 PMI 등 산업 활동 지표가 부진했고 또 소매 지표까지 사실 미진하게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양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나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6월 13일에는 중국인민은행이 한 7일물 영레포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일에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데 이 부분 금리는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 빌려주는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 대출 우대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고요. 6월 15일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가 인하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상해 지수가 0.74%, 항생이 2.17% 상승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소비 진작부터 인프라 건설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부양책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되고 실제 좀 산업지수가 좋아지면 원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지금 현재는 한 71불대에 있습니다만은 원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유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비 자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원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원유가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경기가 부양이 되면, 특히 건설 인프라 쪽이 부양이 되면 원자재 구리 부분은 가격이 변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3.5불대인데 현재 3.8불대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불대와 3.8불대에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 페드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74.4% 확률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채의 수익률,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7에서 3.83 박스권에 있고요. 2년물 단기 금리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작년 7월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폭이 이렇게 되면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죠. 역대 가장 강력한 금리 역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또 한 반 정도 되겠죠. 50% 전문가들은 리세션은 없다. 고용이 좋고 소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리세션은 없다,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가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만든 현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6월 주택시장지수를 발표합니다. 20일에는 5월 건축허가, 건축승인, 건축착공 건수가 나오고요. 6월 21일에는 레드북의 주간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또 그날 페드 의장 파월의 의회 정언이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요. 영국의 6월 통화정책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5월 기존주택 판매가 있고 판매 데이터가 있고 5월 미국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에는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아마 이 부분이 다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일에 미국 6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해당 일 23시에 미시간대 6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조 지표나 서비스 지표가 부진합니다. 그나마 서비스 지표는 50 이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제조 지표는
연 6개월 이상 지금 5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이런 지표 혼재 속에서 항시라도 경기 논쟁이 재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분기 마감과 7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가 낮은가,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 지표가 혼재하고 있죠. 어떤 지표는 긍정적으로, 어떤 지표는 부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가 지수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그런 물가는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쏠림 기반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또 풋콜 레이시오가 지금 아주 저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풋보다는 콜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레이시오가 0.4에서 0.5 정도 되는데요. 풋이란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내는 옵션이고, 콜이란 것은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내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른다에 다 배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전형적인 탐욕 장세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버슈팅이 지속되는, 계속 되겠다는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챙겨야 할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왜냐하면 쏠림,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PER이 높다 하더라도 좀 대형 기술주 쪽으로 성장이, AI 등으로 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BOJ 초완화 통화 정책이 엔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투자라든지 미국채 투자자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또 파월 의장의 국회, 의회 정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시장에 계속 재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는 분기말 결산 대비해서 여러 펀드들의 포트 재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방향 설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지만은 채권 시장에는 조정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빅테크주,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주, 한국의 2차 전지 위주로 홀드할 예정이고,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보유를 30% 이상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종목을 이렇게 선택할 때 참고해 볼 만한 ETF가 있습니다. 뉴욕에 상장된 SOX, SOXS, SMH, 한국의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팩트셋이 있고요.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 2차 전지는 소울 2차 전지 소부장이 괜찮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AI 로봇은 뉴욕의 BOTZ, 이런 티크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10년물 금리 2.8% 정도가 올라오면 저는 지속해서 채권을 분할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ETF인데요. 미국의 TLT 한 배짜리, UBT 두 배짜리, TMF 세 배짜리가 있습니다. 구리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부양책이 확대되고 건설 인프라가 부양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구리 종목 선택 시에도 참고할 만한 ETF가 있습니다. COPX, 티커명이 COPX입니다. 이번 주와 6월 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이나 7월 중에 가벼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